자, 인사합시다. 아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테마 특강, 우리 시그니처, 저 시그니처 특강입니다. 수투감 특강인데, 수투감 특강을 왜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셔야 되고, 어떻게 공부하시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 2, 3분 정도 말씀드리고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투감의 정의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수투감은 딱 요 세 개 파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 개 파트. 수요 공급, 그리고 투자, 마지막으로 감정평가. 요거 첫 번째 글자를 따서 수투감이라고 합니다. 수투감. 일단 지금 촬영되는 시점이 6월 4일, 6월 초순경인데요. 6월 달까지는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수투감을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문항수부터 한번 볼까요? 문항수는 수요공급이 한 5개 정도, 투자로는 한 6개, 7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평가론도 6개에서 7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최근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투감에서 한 17개, 좀 많이 나올 때는 19개까지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표현하면 이 세 개 편에서 한 43%, 45% 정도까지, 45% 정도까지 출제가 됩니다. 일단 문항수가 좀 많다라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부동산학개론 계산 문제가 총 몇 개 정도 출제가 되냐면, 계산 문제가 한 9개에서 10개 정도 출제가 되거든요. 해마다. 근데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수요공급에서 2개가 나와요. 반드시 투자론에서 2개가 나오고, 감정평가론에서 반드시 2개가 나옵니다. 이거는 뭐 고정값입니다. 고정값. 변수가 아니라 상수입니다. 그러면 계산 문제 중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이 역시 또 수투감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근데 7월 달이 되잖아요. 7월 달이 되면, 그리고 7월 달 이후에 이제 8월, 9월 이렇게 넘어가면 제가 갑자기 제 입에서 수투감이 중요합니다라는 얘기를 안 하는 시기가 옵니다. 안 중요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고, 되는 놈 밀어주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총론, 뭐 부동성, 부증성, 필지, 획지, 뭐 그다음에 법경기 하는 거, 그때는 그런 걸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약성, 중강성, 강성, 그다음에 할당 효율적 시장,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과현상, 주거분리,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한 지식이 있으시면요, 조금만 문제 푸는 능력만 배양하시면 점수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하셔야 되는데,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이제 수투감에 대한 비중을 갖다가 제가 조금 줄일 거고, 여러분들이랑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갈 겁니다. 근데 수투감을 포기하면 생기는 세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첫 번째는 계산 문제가 절대로 절반을 못 넘습니다. 수투감에 정리가 안 되신 상황에서는 계산 문제 해결이 안 된다. 계산 문제에서 절반을 못 맞추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지 않는 거죠. 우리 시험 난이도가 쉽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의 시험이 쉬웠다, 그의 시험이 어려웠다는 총론이나 시장론이나 뭐 정책론이나 금융론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수투감이 어려우면 부동산학개론에 그의 시험은 어려웠던 거고요. 수투감이 쉬우면 그의 부동산학개론 시험은 쉬웠던 거예요. 근데 시험이 만약에 어렵다 하더라도 수투감이 좀 잡히신 분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60점이죠. 합격 점수. 기본 점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본 점수 밑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난이도와 관계없이 아주 고정적인 점수를 획득하실 수가 있는데, 수투감이 약하신 분들은 이 고정값을 획득하실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기본 점수를 획득하실 수 없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개론이 좀 어려웠을 때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냐면 민법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민법이 여의치 않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민법은 여의치 않고 개론은 상황이 더 안 좋고 뭐 그래버리면 1차가 정말 60점 근방에서 아깝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뭐 지금이 아직까지도 6월이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조금만 지나면 이제 우리가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주로 언제 많이 하냐면 7월 초, 8월 초쯤에 7, 8월 달에 많이 하는 게, 동차를 계속 가져가는 게 맞나? 아니면 2차는 안 해야 되나? 1차만 해야 되나? 뭐 지금도 그런 고민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중개사 동차로 공부하시는 분들의 절반이 그런 생각을 해요. 2차를 하지 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절반이 실행에 옮겨요. 고민을 누가 하고? 절반이 하고. 그 중에 절반은, 그러니까 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의 최소 4분의 1 이상은요, 2차를 포기합니다. 1차, 1, 2차를 같이 공부해 놓고.
2차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뭐가 약해서 2차가 약해서 2차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1차가 약해서 2차를 포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2차 포기하지 않으려면 뭐를 열심히 해야 되죠? 1차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1차 중에서도 나중에 그 후반부에 가면 이 세 개 파트를 제외하고는 다 잡힙니다. 진짜 다 잡힙니다. 다 잡아들어요. 근데 수투감은 여러분들이 지금 정리 안 해놓으시면 다 못 잡는다는 겁니다. 그럼 시험이 조금 쉽게 나왔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고득점. 그러니까 왜 부동산학 개론 시험 쳤을 때 뭐 여러분 작년에 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작년도 그렇게 쉬웠던 해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계속 수투감 얘기하니까 아우 막 짜증나고 잔소리처럼 귀찮으니까 좋아 그럼 한번 해보자 하고 수투감을 초장에 잡으신 분들은요 부동산학 개론 점수가 다들 70점이 넘게 나왔었습니다. 75점씩, 80점씩 이렇게. 시험이 그렇게 쉬웠던 해도 아닌데 한 과목에서 특히 1차 과목에서 70점 이상 맞는다는 건 강력한 무기입니다.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든든한 백그라운드, 든든한 하여튼 뭐 백이 하나 있는 거지. 예를 들면 뭐 할아버지가 잘 살아. 할아버지가 잘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 사는 겁니다. 든든한 백그라운드를 하나 가지고 시험장에 임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과목에서 특히 뭐 어떤 과목이든 관계는 없지만 한 과목 정도에서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75점 이상을 맞을 수 있는 과목을 확보한다면요. 그곳의 어떤 비중,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든든함은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혹시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간만에 이제 일요일 날 이렇게 나오셔서 특강을 듣고 간만에 일요일이니까 또 지금 징검다리 연휴가 하니까 오늘 특강 듣고 한잔 하기로 했던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오늘은 취소하시고요. 취소하시고 복습하는 시간, 부동산학 개론에 흠뻑 빠져보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한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늦게까지 공부하셔도 좋고요. 오늘은 부동산학 개론에만 한번 흠뻑 빠져보시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공부하시고 집에 가서 반드시 복습을 해주셔야 되고 복습의 유효기간은 저는 보통 3일 정도 드립니다. 3일. 그래서 일단 유효기간이라고 했으니까 오늘 복습하시는 게 가장 신선한 복습이고요. 내일은까지는 괜찮아요. 모레는 좀 그래도 그까지는 데드라인이 3일입니다. 목요일날 복습을 하시면 또 처음 보는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특정 파트를 다시 돌아오는데 보통 2개월이 걸렸는데요. 요거 지금 한 번에 요 3개를 다 정리해 드리는 거니까 한번 그렇게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3가지가 해결됩니다. 일단 계산 문제 절반 이상 해결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 점수, 시험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60점 밑으로 떨어지는 일은 없을 거고요. 시험 난이도가 좀 쉬웠을 때는 고득점까지 가는 요 3가지, 3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부하시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면 요게 3개의 파트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압축 요약입니다. 정말 필요 없는 건 다 뺐습니다. 압축된 요약을 첫 번째로 공부를 하고요. 두 번째는 시크릿 노트라고 해서 요게 이제 지문 정리인데 요게 뭐랑은 살짝 다르냐면 우리가 3, 4월 달에 수업했던 빈칸 노트랑은 성격이 약간 달라요. 좀 이따 제가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요거 이제 이게 메셀판이라고 하는데 메셀판. 요게 메셀판을 갖다 대면 정답만 가려져요. 정답만 가려지고 뭐가 뜨냐면 메셀판에 뭐가 보이냐면 오답이 보여요. 오답이.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공부하실 때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냐면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맞고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 이렇게 나오면 맞고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 근데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면 맞는 거는 기본서에도 있고 요약집에도 있고 앞으로 맞는 건 계속 볼 거니까.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라는 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빈칸 노트에서는 그게 안 나오는 거지. 어떻게 나오면 틀린다는 건 없는 건데 주관식이니까. 얘는 셀판으로 딱 가리는 순간 오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고 이렇게 해야지 맞다 하는 거. 그 판단을 갖다가 메셀판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필기 노트고요. 세 번째가 이제 필수 점검 문제. 이렇게 해서 3종 세트로 구성을 할 거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요 교재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요 교재를 가지고 마지막에 9월달, 10월달에 이론 총정리할 때도 이 교재를 쓸 거예요. 이론 총정리할 때도. 그래서 후반부에는 요 교재로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권화 많이 얘기하시는데 앞으로 단권화가 필요하신 분들은 요게 왜 좋은지 아세요? 요게 왜 좋냐면 이 후반부에 좀 정리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좀 전반부에는 사실은 책을 언제 쓰냐면 저희가 뭐 기본서나 기출문제 같은 것들은 작년 말 정도에 써요. 작년 말 정도에.
근데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시기가 좀 많이 변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가장 최근에 쓰여진 교재이기 때문에 갑자기 요약집이나 기본서에는 없는 내용들도 여기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수업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단권하기는 가장 좋은 교재가 이 교재다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뭐 필요한 내용들이나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여기다가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다 하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이 교재로 마지막에 이론 총정리 특강 이론 총정리 특강도 이 교재로 할 거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러면 수투감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한번 다 보게 되겠지. 그래서 수투감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먼저 한번 보고 6월달에 한번 보고 9월달, 10월달에는 이걸로 이론 총정리를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3종 세트로 구성이 될 건데 오늘 집에 가셔서는 여러분들이 뭐만 공부하셔도 좋으냐면요. 복습입니다. 복습. 요것만 하셔도 좋아요. 요것만. 지문 정리만. 수투감의 지문 정리 복습만 2번만 지문 정리 시크릿 노트입니다. 노트편 노트편만 하셔도 좋습니다. 압축 요약 그 다음에 시크릿 노트 그다음 필수 점검 문제 중에서 지문 정리 노트편만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오답이고 이렇게 나오면 정답이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만 열심히 복습을 하시고 오늘 할당량을 채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수투감의 첫 번째 단원 수요 공급 이론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오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점심은 언제 먹느냐? 점심은 2시에 먹습니다. 배가 고파도 어쩔 수 없어. 점심은 2시에 먹어요. 수업은 언제 마치느냐? 수업은 일단 6시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조금 늦으면 7시, 6시에서 7시 정도에 마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냐면 수요 공급 2시간, 그다음에 투자 2시간, 그러면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가는 거지. 먹고 감정 평가 2시간 이렇게 해서 2시간씩 하고 총정리 1시간 이렇게 해서 계획대로라면 6시에 마치는 건데 이 수업을 하다 보면 우리 뭐라고 해야 되죠? 이 눈빛에서 다음으로 넘어갈 수 없는 눈빛을 보내시면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이게 실강을 할 때 좀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실강을 안 하고 그냥 스튜디오 강의를 하면 앞에 수험생들이 없기 때문에 막 넘어가거든요. 진도 잘 나갑니다. 진도 잘 나가고 참 좋은 측면도 있는데 조금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그 강의는 혼자 하는 강의는요. 왜냐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하다 보면 내 스스로 지칩니다. 근데 실강을 하게 되면 장점은 지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기가 생기는 거지. 와, 이걸 못해? 하고 막 이제 힘이 막 생기는데 단점이 수업이 좀 늦어져요. 그래서 수투감부터 이 특강부터는요. 제가 원래 제 강의 들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 강의 정말 재밌습니다. 제 강의 정말 재밌는데 특강부터는 농담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특강은 농담은 쏙 빼고 오늘 농담 한마디도 안 할 거예요. 농담 한마디도 안 하고 수업에만 온통 집중할 거니까요. 수업만 열심히 따라오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나 오늘 농담할 기분이 아니다. 농담할 기분이 아니다 하는 거 생각하시고 수업에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만 진행할 거다 하는 생각을 하시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수투감의 첫 번째 단원 수요 공급 이론 출발하겠습니다. 교재 페이지는 24쪽을 펴시면 돼요. 24쪽. 자, 수투감의 첫 번째 이제 수요 공급 이론인데요. 일정 기간 플로우 유량 개념하고요. 일정 시점, 스톱, 절량 개념을 비교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량과 절량. 일단 유량은 일정 기간 개념인데 어떤 것들이 쭉 나와 있냐면 뭐 임대료 지대, 소득 수익, 소비 지출, 뭐 벌고 쓰고 하는 거, 주택 거래량, 국민 총생산, 신규로 주택 공급하는 거, 그다음에 절량이라고 배웠던 것들 뒤에 이렇게 변동분 붙어버리면 다 유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절량은 저 제자가 보통 달인 이렇게 해서 제자가 보통 달인 이렇게 해서 저기 있는 제자가 보통 달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된다 그랬죠. 재고, 자산, 가치, 보급률, 통화량, 단기, 인구수입니다. 그래서 굳이 비교를 하자면 신규로 부동산을 만드는 건 유량이지만 기존에 있던 재고는 절량이다 이런 거 기억하셔야 되고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제자가 보통 달인 했던 거 뒤에 뭐를 붙이면요. 변동분을 붙이면 유량이 되는 겁니다. 몇 개만 해볼까요? 인구는 절량이지만 인구 변동은 뭐예요? 유량이고요. 자산은 절량이지만 자산 변동은 유량이 되는 겁니다. 가치는 절량이지만 가치 변동분은 유량이 되고 그렇다는 거. 끝날 때 변동분으로 끝나는 것들은 유량이 된다 하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유량 공급은 일정 기간에 공급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신규를. 근데 절량 공급은 일정 시점에 공급되는 게 아니에요.
신규로 공급되는 게 아니라 일정 시점에 존재하고 있는 재고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풀다가 시점을 주고, 주로 현재라고 많이 나오는데 현재 매체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아무 표현은 없지만 이게 저량 공급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문 통째로 두 개를 한번 암기해 봅시다. 밑으로 내려와서요.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보세요. 여기 1년 동안이란 말이 나오고 신규로 건설이란 말이 나옵니다. 1년 동안이란 말이 뜨고 신규로 건설이란 말이 뜹니다. 그럼 요 사이에 있는 숫자 10만 개는요. 유량 공급이 되는 거예요. 유량 공급. 유량 공급 몇 개? 10만 개. 그 중에서 미분양된 거 5천 채는 빼야 됩니다. 그래야지 수요된 게 나와요. 그러면 미분양된 5천 채를 빼면 몇 개가 나오죠? 9만 5천 채가 되겠죠. 9만 5천 개. 9만 5천 개가 이제 유량 수요가 되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될 건 10만 개와 9만 5천 개는요. 유량 공급과 유량 수요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시점에서 존재하고 있는 거. 그럼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거 200만 개는 무슨 공급이고? 저량 공급이고. 그 중에서 8만 채가 공가 상태에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럼 공가 상태에 있는 걸 빼셔야 돼. 그럼 몇 개? 192만 개가 시점에서 수요된 저량의 수요량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192만 개가 되겠죠. 그래서 지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1년 동안 신규 건설 사이에 있는 게 유량 공급이고요. 그 중에서 미분양된 상태에 있는 걸 빼면 유량 수요가 된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게 저량 공급이 되고 그 중에서 공가 상태에 있는 걸 빼버리면 저량 수요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더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자산, 자본, 부채가 저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내 돈을 뭐라고 부르냐면 내 돈을 자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에서는 자기를 생략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 돈은 뭐라고 부른다? 그러면 자본. 남의 돈이 뭐냐면 부채가 돼요. 이걸 합친 게 자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산은 어떤 말로 바꿔줄 수가 있냐면 요 말로 바꿔줄 수 있어요. 가치. 자산은 부동산의 가치야. 부동산의 가치. 그럼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 한 놈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한 놈이 있는데 내 자본이 2천만 원이에요. 근데 부채가 8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일단 자산이라는 건 자본과 부채를 합치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자산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1억. 그러면 이 부동산이 얼마짜리입니까? 이렇게 물을 거예요. 가치가 얼마짜리입니까? 그러면 이 부동산은 1억짜리예요. 그러니까 자산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지. 왜냐하면 자본과 부채를 합치면 자산이 되는 거니까. 이해하셨어요? 예. 근데 뒤에 가시면 이게 정말 중요한데, 뒤에 가시면 이게 이제 대부 비율이라는 것도 있고요. 와, 이게 정말 중요해요. 부채 비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은 분자값이 다 부채예요. 대부 비율도 분자값이 부채고, 부채 비율도 분자값이 부채입니다. 근데 전체 자산분해,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치분의 부채는 대부 비율이고요. 내 돈, 그러니까 자본분의 부채는 부채 비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저거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자산이 1억이었고 부채가 8천이었잖아요. 1억 분의 8천은 몇 퍼? 80%. 이건 대부 비율이고 내 자본은 얼마? 2천, 부채는 얼마? 8천. 2천 분의 8천은 숫자 4거든요.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면 400%. 400%가 이게 이제 부채 비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 자본, 부채 가지고 우리가 대부 비율도 만들 수가 있고 부채 비율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전체 자산분의 부채 하는 게 있고 자본분의 부채 하는 거 있어요. 전체 자산분의 부채는 비율 중에서 무슨 비율이 되고? 그렇지. 대부 비율이 되고, 오케이. 자본분의 부채는 비율 중에서 무슨 비율이 된다? 부채 비율이 된다. 이렇게 해서 뒤에 가서 배우시는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 공식은 미리 앞에서 당겨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참고로 제가 대부 비율을 드렸을 때 부채 비율을 구하는 방법을 몇 가지만 알려드릴 겁니다. 4개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대부 비율이 20%야. 남의 돈이 얼마란 얘기냐면 20이란 얘기거든. 그럼 내 돈은 80이에요. 그래서 부채 비율은 80분의 20이 됩니다. 80분의 20은 몇 분의 몇이죠? 4분의 1이죠. 그럼 이건 25%. 대부 비율이 50이면 부채 비율은 50분의 50이 돼요. 50, 내 돈 50이니까 남의 돈 50. 그러면 100%. 대부 비율이 80이면 부채 비율은 방금 했죠. 20분의 80이니까 400%. 대부 비율이 60 한번 해볼까요? 60? 60이면 내 거 얼마예요? 40. 남의 거 60이니까 1.5, 150%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만약에 시험에서 대부 비율을 줬을 때 부채 비율 구할 수 있다? 맞아요? 여기 20%일 때가 있고 50%일 때가 있고 60%일 때가 있고
80%일 때가 있는데 그럼 부채 비율 얼마가 되느냐? 요거는 25%가 돼요. 요거는 100%가 되고요. 요거는 150%가 되고요. 요거는 이제 400%가 됩니다. 이유는요. 얘는 내 돈 80분에 남의 돈 20이니까. 얘는 내 돈 50분에 남의 돈도 50이니까. 얘는 내 거 40에 남의 거 60이니까. 얘는 내 거 20에 남의 거 80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비율 줬을 때 부채 비율 구하는 방법은요. 방금 제가 드렸던 대부 비율을 어디로 올리고 위로 올리면 돼요. 20이면 21로 올리고 50이면 51로 올리고 60이면 61로 올리고 80이면 위로 80을 올린 다음에 밑에 내 돈을 박으면 됩니다. 그래서 남의 돈이 20이면 내 돈이 얼마 나와요? 80이 나와야죠. 100이, 전체 100이 되는 거고 50이면 50분의 50이야 100이 되는 거고 60이면 40분의 60이야 100이 되는 거고 80이면 20분의 80이야지 100이 되는 거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전체 자산이 절량이면요. 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자본과 부채도 절량이고요. 혹시나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 요거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뭐 자산, 자본, 부채 이런 것들은요. 이 법경기 중에서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우리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에는 협의, 광의 이렇게 두 개 있는 거 맞아요?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에 5개가 있고 기술적, 뭐 물리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4개가 있는데 야, 다 안 중요하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경제적 개념이. 요게 이제 삼본 생소상? 삼본 생소상?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이게 뭐죠? 자산이죠. 요게 자본, 그리고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산하고 자본 같은 거. 자산하고 자본 같은 거 여기는 없지만 부채 같은 것들은 전부 다 법경기 중에서 경제적 개념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자산, 자본, 부채는 일단은 법경기 중에서 경제적 개념이고 자산, 자본, 부채는 유량, 자량 중에서는 자량 개념이고 전체 자산분의 부채는 대부비율이고 내 자본분의 부채는 부채비율이다. 여기까지를 정리해 두시면요. 이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자산, 자본, 부채가 부동산 학계로는 어디서 나오든지 간에 맞출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이번에는 법칙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배우셔야 될 법칙은요. 뭐 솔직히 그 부동산 학계론의 법칙이라고 나오는 게 혹시 몇 개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괜찮아요, 여러분들. 우리 부동산 학계로 나오는 법칙은요. 딱 3개 법칙밖에 없어요. 딱 3개 법칙. 우리는 3개 법칙만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수요 법칙, 두 번째는 공급 법칙, 세 번째는 힌트, 레일리, 소멸력 법칙. 그 법칙밖에 없어요. 뭐 한 7개 되면 골치 아픈데 우리가 부동산 학계론 통틀어서 배우셔야 될 법칙은 3개 법칙밖에 없어요. 수요 법칙하고 공급 법칙하고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하고. 말 나온 김에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이 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은 특정 도시가 소비자를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느냐. 도시 크기나 인구에는 뭐하고?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리고 도시가 2개 마주하고 있을 때 마주하게 만들어 드릴까요? 두 도시 상권의 경계는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있을 때 그 첫 번째는 A에 가까워요? B에 가까워요? B에 가깝고요. 두 번째는 어디에 가까워요? A에 가깝죠. 그러면 도시 경계 분기점은요? 큰 도시 쪽에 작은 도시 쪽에 작은 도시 쪽에 가깝게 형성이 된다는 게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입니다. 끝. 그럼 이제는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을 봐야 되는데 법칙은 무조건 PQ입니다. 무조건 PQ. 그러니까 앞에 뭐가 먼저 나와야 되냐면 가격이 먼저 나오고 수요량이 나오고 앞에 가격이 먼저 나오고 뒤에 이제 공급량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PQ의 관계가 법칙입니다. PQ의 관계가 법칙이다. 뭐가 먼저 나와야 되면 반드시 가격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럼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뭐 하고요? 감소하고. 비싸면 안 사니까.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뭐 하죠? 지금 싸면 사니까.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갖다 우리는 반비례. 한 글자로는 역, 부호로는 마이너스. 그래프상에 표시하면 우하향. 이걸 갖다 우리는 수요 법칙이라고 합니다. 공급 법칙은 우상향하고요. 비례하고 정하고 플러스 관계인데 돈 되면 팔아요, 안 팔아요? 팔아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됩니다.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비례 관계가 공급 법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 힘드시면요. 첫 번째 거라도 좀 기억을 하세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뭐하지만 감소하지만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 공급량은 뭐한다? 증가된다. 이거는 반비례고 이거는 비례니까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좀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뒤에 가시면 이런 걸 배우시거든요. 제가 딱 2개만 얘기할 거예요. 자, 수요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걸 공부하게 돼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하고 여기 절대값을 씌워요. 절대값을. 절대값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를 하던데 일단 칠판 한번 보시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격을 4% 인상시켰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내겠습니다. 가격이 4% 뭐 됐다고요? 인상. 가격이 4% 인상되면 수요량은 몇 프로 변하죠? 8% 변합니다. 왜 8% 변하냐면 8% 변해야지 이니까 4, 2, 8. 8%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합니다. 왜 8%는 안 중요하냐면 구구단만 할 줄 알면 8%를 구할 수 있거든요. 8%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수요 법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격이 뭐 있기 때문에 상승했기 때문에 수요량은 뭐 된다? 감소된다. 쌤 그러면 플러스 4에 마이너스 8이면 마이너스 2가 아닌가요? 예, 맞지. 마이너스 결과값이 2인데 여기다 뭐를 씌우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우기 때문에 얘가 그냥 2로 나온다는 겁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마이너스 값이 없다. 절대값 덕분에. 하지만 그 사이에서 수요 법칙은 작용을 한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되고요.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됩니다. 이 사이에서는 무슨 법칙이 적용되고 있냐면 수요 법칙이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대료 규제.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도 똑같습니다. 자, 임대료 규제가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형성되는 임대료가 8천만 원이에요. 근데 정부가 이 8천만 원이 너무 비싸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8천만 원 못 받게 하고 7천만 원 받게 하는 게 임대료 규제예요. 그러면 임대료 규제가 되면 임대료가 상승했나요? 하락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임대료가 하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가격을 시장 가격보다 낮게 형성을 하는 겁니다. 낮게 규제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물어요. 요때. 이 임대료는 가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격이 싸졌다. 그럼 수요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수요가 증가되거든요. 갑자기 저한테 와서 쌤 가격이 싸지면 왜 수요가 증가되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격이 싸지면 수요량이 증가되는 건 수요 법칙이잖아요. 가격이 싸지면 공급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공급은 감소돼요. 저한테 갑자기 와가지고 참 별꼴이네. 가격이 하락하는데 왜 공급이 감소되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격이 하락되면 공급이 감소되는 건 공급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부르냐면 네 글자로 초과 수요라고 불러요. 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가격이 싸졌죠? 그럼 수요는 적어져요? 많아져요? 많아지고 공급은 상대적으로 적어지니까 이걸 갖다 이제 우리는 초과 수요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때도 수요 법칙을 모르시면 공급 법칙을 모르시면 정부가 가격을 규제했을 때 임대료를 규제했을 때 왜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지를 모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아셔야 되는 내용이고 계속 갑니다. 아니 그렇다면 뭐 여러분들이 굳이 필기하실 필요는 없는데 쓰겠다면 오른쪽 페이지에다 쓰시는 게 좋아요. 약간 공간을 여기 쓸 거 하나 있거든요. 공간을 좀 남겨두고 오른쪽 페이지에다가 당권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부동산 학개론 통틀어가지고 반비례하는 게 몇 개가 있어요. 반비례하는 게 몇 개가 있고 비례하는 게 몇 개가 있거든요. 많지는 않습니다. 반비례하고 비례하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그냥 총정리를 할 겁니다. 방금 가격과 수요량 사이가 무슨 관계다? 반비례다. 이게 수요 법칙이라 그랬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됩니다. 모르면 큰일 나요. 두 번째, 여러분들 지대 이론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6개 지대 이론을 공부하거든요. 6개. 한번 해볼게요. 그 파레토의 경제지대라는 게 있어요. 파레토의 경제지대, 마샬의 준지대, 리카도의 차익지대,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퀴넨의 위치지대, 그리고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렇게 6개가 있고 하나 더 굳이 더 추가한다면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에서 7개를 추가하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티넨의 위치지대설, 티넨의 위치지대설에서 지대를 결정하는 항목을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대는 돈 번 거에서 가격이라 그래요. 매상고에서 생산비를 빼고 수송비를 빼는 거거든요. 이 수송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도심으로 들어가면 위치가 좋은 곳입니다. 수송비가 적게 들거든 지대는 많이 발생해요. 외곽으로 나가잖아요. 수송비가 많이 들어요. 그럼 지대는 떨어집니다. 지대와 수송비의 관계가 반비례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세 번째는 순서 바뀌어도 관계없습니다. 화폐 가치하고 가격의 관계가 반비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 부르냐면 영어로는요. 뭐 영어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지만 인플레, 디플레입니다. 물건 가격이 상승하면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되고요? 떨어지고요. 물건 가격이 떨어지면 화폐 가치가 올라갑니다. 화폐 가치와 가격도 반비례 관계가 성립을 해요. 자, 그렇다면 비례 관계. 사실 반비례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1번, 2번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1번, 2번이 제일 중요하고 비례 관계에서는 가격과 공급량이 비례 관계다. 공급 법칙이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위험과 수익입니다. 위험과 수익.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그래서 위험이 커지면 위험 할증률이 커지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이 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폐 가치에서 화폐를 빼면요 가치가 되거든요. 가치하고 가격도 비례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가치가 비싼 부동산은 가격도 비싸고 가치가 싸면 가격도 싸요. 그래서 비례 3개, 반비례 3개 정리를 했는데 잠깐 우리 이것도 좀 봐야 됩니다. 자, 7번 보세요. 나중에 우리가 수익가액이라는 걸 공부하게 되거든요. 수익가액. 수익가액을 두 글자로는 뭐라 부르냐면 가격이라 그래요. 가격. 이거는 최근에 유행하는 문제입니다. 수익가액 가격을 구하는 공식은요. 순영업소득을 환원이율로 나누어 줍니다. 환원이율을 세 글자로는 뭐라고 하냐면 환원율 그래요. 환원율. 이걸 네 글자로는 환원이율 그러고요. 이걸 5글자로는 종합환원율 그래요. 이걸 7글자로는요. 종합자본환원율 그래요. 다 못 썼죠? 못 써도 괜찮아요. 뭐만 들어가면 되냐면 환원하고 율만 들어가면 돼요. 환원하고 율. 그래서 환원이율은 3글자로 환원율, 4글자로 환원이율, 5글자로는 종합환원율, 그 다음에 7글자로는 종합자본환원율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순영업소득이 비싸지면 부동산의 가격은 비싸지거든요. 근데 이 환원율이 커지면요 가격은 떨어져요. 이게 최근에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비례에 제가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추가해서 가격하고 환원율의 관계. 가격하고 환원율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환원율이 높아지면 가격은 떨어지고 환원율이 낮아지면 가격은 올라간다. 이렇게 해서 반비례 4개, 비례 3개 이렇게 해서 개념 정리를 해 놓으시면 한번 공부하실 때 내용 정리를 모두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수요량의 변화라는 것과 수요의 변화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좋아요. 그래프를 그려서 자, 제발 보세요. 세로축이 가격이고 가로축이 양일 때 우하향하는 곡선, 이거 수요 곡선 맞습니까? 여기 수요가 증가될 때는 이렇게 가는 겁니까? 감소될 때는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증가야.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에 있는 게 감소. 오른쪽은 증가, 왼쪽은 감소. 칠판 한번 보세요. 여기 1번 점이 있고 2번 점이 있는 거 보이세요? 여기 이제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한다 그래요. 해당 재화의 뭐가 변해서? 가격이 변해서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하는 게 수요량의 변화인데 곡선상에서 하향으로 가면 1번, 상향으로 가면 2번. 여러분들 하향은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오른쪽. 상향은 왼쪽. 근데 수요량이 변할 때는 오른쪽, 왼쪽이라는 말을 안 하네. 그러니까 하향 같다, 상향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네. 오케이? 그 다음에 해당 재화 가격 이외가 변해서 곡선이 움직인다. 또는 뭐 곡선 자체가 움직인다 그러셔도 관계없어요. 곡선이 움직인다, 곡선 자체가 움직인다. 근데 이게 3번, 4번으로 움직이는 게 수요의 변화예요. 3번이 수요 곡선이 우상향 이동했다. 아니면 우측 이동했다 그래도 돼요. 수요 곡선이 좌하향 이동했다. 좌측 이동했다 그래도 돼요. 그래서 이게 수요의 변화입니다. 자, 그래서 저를 한번 보세요. 이게 시험장에 가셔서도 1, 2, 3, 4번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해서 곡선상에 점이 이동하는 게 수요량의 변화인데 여기 1번. 1번이 수요량 증가예요. 2번이 수요량 감소예요. 읽을 때는 곡선상에서 하향 이동, 곡선상에서 상향 이동 그래요. 3번이 수요 증가예요. 4번이 수요 감소고 3번은 시험에 나올 때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했다 그러기도 하고 수요 곡선이 우상향으로 이동했다 그러기도 해요.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가면 4번이거든요. 이게 수요가 감소한 건데 수요가 감소한 것은 수요 곡선이 좌측 갔다 해도 되고요. 수요 곡선이 좌하향 이동했다 그러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격이 떠도 가격으로 처리하지 않는 게 2개가 있어요. 가격 뒤에 예상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격 뒤에 예상이 붙으면 이거는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예요. 그리고 가격 앞에 이 내거 가격이 아니라 대체재 가격이나 보완재 가격이란 말이 뜨면 가격이 떠도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도록 아파트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파트. 자, 아파트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뭐예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 하시면 돼요. 아파트 가격. 그럼 아파트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건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과 아파트 가격 하락. 아파트 가격 상승과 아파트 가격 하락은 아파트 무엇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 근데 지문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 아파트 가격 하락 예상. 아파트 가격 상승 기대. 아파트 가격 하락 기대. 이런 말이 뜨면 가격이 떴지만 이거는 수요의 변화입니다. 예상 때문에 움직이는 거고 기대 때문에 움직이는 거라서. 그리고 나는 아파트인데 단독주택 가격, 빌라 가격, 오피스텔 가격 이런 말이 떠요. 그럼 이거는 대체재 가격의 변화로 봅니다.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무엇의 변화다? 수요의 변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다시. 아파트의 가격이 변해서
아파트의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고, 걔는 곡선상에서 이렇게 1번이나 2번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1번이 증가하고 2번이 감소해요. 아파트 가격 이외가 변해서 아파트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이 아파트 수요의 변화인데, 이렇게 가면 3번 증가고요. 이렇게 가면 4번 감소해요. 그런데 가격이 떠도 가격 2위로 처리하는 거, 3번, 4번으로 처리하는 게 두 개가 있다 그랬어요. 아파트 가격 상승, 아파트 가격 하락 뒤에 예상이 붙거나, 이게 아파트 가격이 아니라 다른 놈 가격일 때, 오피스텔 가격, 빌라 가격, 단독주택 가격, 즉 대체재 가격, 보완재 가격이 뜨면 가격이 떠도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다.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좋아요. 이번에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과 수요의 교차 탄력성입니다. 이건 좀 중요합니다. 자, 시판 한번 보세요. 오늘 내내 이 얘기를 할 건데, 자, 우리 부동산 학개론 통틀어서 수요와 관련되는 탄력성은 3개밖에 없습니다. 한 17개 될 것 같은데 딱 3개 있어요. 수요에는 가격 탄력성이 있고, 수요에는 소득 탄력성이 있고, 수요에는 교차 탄력성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 공식을 모르고 계시다. 이분들은 정말 1차만 하시는 거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수요와 관련되는 탄력성 3개 공식을 모르고 지금 그 동차 공부하시는 것은 사실은 좀 반성의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이라도, 지금부터라도 안 늦었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하시고 절대값을 씌웁니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은 절대값 없이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고요. 수요 교차 탄력성은 X제의 가격 변화율에 대한 Y제의 수요량의 변화율입니다. 그렇다면 자, 갑니다. X제의 가격 변화율에 대한 X제 수요량의 변화율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고, X제 가격 변화율에 대한 Y제 수요량의 변화율은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되는 겁니다. 정리합시다. 아파트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율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되는 거고요. 아파트 가격 변화율에 대한 오피스텔 수요량의 변화율은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교소영이가 가위를 깎습니다. 교소영. 교차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은 0과 비교합니다. 가격 탄력성은 1과 비교합니다. 교소 0, 가 1. 그래서 교차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은요, 0과 비교해서 0보다 크면 플러스예요.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고, 기준값은 0입니다. 얘들은 경우의 수가 몇 개 나오냐면 딱 3개 나와요. 그리고 얘들은 철저하게 크기 쪽보다는, 크기를 묻기도 합니다. 안 묻는 건 아니야. 근데 크기보다는 훨씬 더 방향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갑시다. 소득이 증가될 때 수요량이 증가돼 버렸어. 둘의 방향이 비례. 비례를 부호로 플러스. 이거 정상제예요. 소득이 플러스 될 때 수요량이 마이너스 됩니다. 그럼 결과값은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이 열등제. 소득이 플러스 될 때 수요량이 제로가 됩니다. 여러분들 10분의 0은 얼마지? 0이지. 그건 중간제. 그러니까 소득이 변해도 수요가 안 변하는 건 중간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의 정렬중, 이렇게 공부하기로 해서 소득에는 정렬중만 답이 되는데, 이들의 크기 쪽보다는 방향 쪽을 보고 정상제, 열등제, 중간제를 따지면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교차 탄력성. 자, 한 놈의 가격과 다른 놈의 수요를 따지는 게 교차 탄력성입니다. 가수교입니다. 재화가 몇 개 뜨고 2개 뜨고 순서가 중요합니다. 앞에 것 가격, 뒤에 것 수요. 그때 교차 탄력성 따지는 겁니다. 가수교. 반비 내리는 가수교. 앞에 건 가격, 뒤에 건 수요량, 그때는 교차 탄력성. 플러스면 대체제입니다. 대체제는요, 한 놈 가격이 상승할 때 다른 놈 수요가 증가됩니다. 보완제는요, 한 놈 가격이 상승할 때 다른 놈 수요가 감소됩니다. 독립제는요, 한 놈 가격이 상승할 때 다른 놈 수요가 불변입니다. 그래서 한 놈의 가격과 다른 놈의 수요가 같은 방향이면 대체제, 반대 방향이면 보완제, 제로면 독립제입니다. 교차의 대보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교차의 대보도. 그래서 이거는 뭐 침에만 치면 나오는 거니까, 대가리에 뿔 달린 보마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교차 탄력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대체제는 한 놈 가격이 오를 때 다른 놈 수요가 늘어나고요. 보완제는 한 놈 가격이 상승할 때 다른 놈 수요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가격 탄력성은 1과 비교하고요. 1과 비교하면 종류가 몇 개 나오냐면 5개가 나옵니다. 이 5개는 다 하셔야 됩니다. 1일 때를 단위 탄력이라 그래요. 1보다 크면 탄력, 1보다 작으면 비탄력. 잠깐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일 때는요, 밑에 있는 가격보다는 위에 있는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커요. 가격 변화율은 작고 수요량의 변화율이 크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 때는요, 밑에 있는 가격 변화율이 더 커요. 가격 변화율이 크고 수요량 변화율은 작다. 근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인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완전 비탄력.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인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완전 탄력이 됩니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만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요, 이 손 안에 있어 있다. 이 손 안에. 얘는요, 방향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안 중요한지 아세요?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로 움직이니까. 얘가 플러스 되면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야. 얘가 마이너스 되면 얘는 무조건 플러스고. 방향은 정해져 있는 거고. 크기가 중요합니다. 크기가. 그래서 얘가
1보다 커서 1.5, 2.5 그러면 탄력이고요. 0.5, 0.4 이런 거는 비탄력이고요. 1이면 단위 탄력이고요. 0이면 완전 비탄력이고요. 무한대면 완전 탄력입니다. 그래서 수의 가격 탄력성은 이 손 안에 있소이다. 까딱까딱. 수의 가격 탄력성은 이 손 안에 있는데 이게 1이에요. 이 1이면 단위 탄력. 1보다 작으면 비탄력. 1보다 크면 탄력. 0이면 완전 비탄력. 무한대면 완전 탄력.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이 교훈을 느끼셔야 됩니다. 수의 가격 탄력성은 1.5면 탄력이고 0.5면 비탄력인데, 자 보세요. 이게 소득 탄력성에 오면요, 0.5든 1.5든 다 정상제예요. 마이너스 0.5나 마이너스 1.5가 열등제예요. 교차 탄력성도 0.5든 1.5든 다 대체제예요. 마이너스 0.5나 마이너스 1.5가 보완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하고 소득 교차 탄력성은 아예 다른 탄력성으로 구분하셔야 되는 겁니다. 누가 뭘 깎았냐면 교소영이가 가일을 깎았거든요. 교차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은 0과 비교하고요. 가격 탄력성은 1과 비교한다. 1과 비교하는 가격 탄력성은 종류가 5개. 단위, 탄력, 비탄력, 완전 비탄력, 완전 탄력이지만 교차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은 0과 비교하다 보니까 기준값이 0이고 종류는 3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해결하려고 여러분들하고 응원을 해봤었지 않습니까? 소득의 정렬중, 교차의 대보독 이렇게 했단 말이야. 소득의 정렬중, 교차의 대보독. 소득에는 3개만 답이 되고 교차에도 3개만 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갑시다. 수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의 정렬중입니다. 크기보다는 방향이 중요하고요. 공식은 소득의 배날에 대한 수요량의 배날이고, 플러스면 정상제, 마이너스면 열등제, 제로면 중간제입니다. 그 정상제는 우리 1번하고 3번만 좀 볼까? 소득이 증가될 때 수요가 증가되는 거, 이거 정상제. 소득이 증가될 때 수요가 반대로 감소되는 거, 이거 열등제. 중간제는 구색 맞추기 용이니까 됐어. 교차의 대보독. 교차는 한 놈은 가격이 뜨고요, 다른 놈은 수요가 떠요. 이게 교차 탄력성인데, 플러스면 대체제, 마이너스면 보완제, 제로면 독립제, 교차의 대보도. 얘는 1번하고 3번만 볼까? 대체제는 한 놈 가격이 상승하면 다른 놈 수요가 증가됩니다. 근데 보완제는 한 놈 가격이 상승하면 다른 놈 수요가 감소됩니다. 대가리에 뿌리 달린 보마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체제는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 보완제는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 자, 그런데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총 몇 개냐면 한 3개쯤 되거든요. 그래서 칠판 한번 보세요. 일단 첫 번째 1번 타자 수수. 수수는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면 상식으로 풀 거예요. 상식으로. 두 번째 2번 타자 가수. 가수는 교차 탄력성으로 문제를 풀 거예요. 3번 타자 가가. 가가는요, 준교차 탄력성으로 문제를 풀 겁니다. 준교차. 여러분, 준은 어떨 때 쓰는 말이죠? 그것처럼 취급한다. 그것처럼 취급한다. 부동산 아닌데 부동산에 준하에 취급되는 준부동산. 주택 아닌데 주택에 준하에 처리되는 준주택. 지대 아닌데 지대에 준하에 처리되는 준지대. 알고 계시죠? 교차 아닌데 교차에 준하에 처리되는 준교차까지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건전한 상식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대체제는요, 한 놈 수요가 증가돼요. 다른 놈 수요는 뭐 되죠? 감소돼요. 콜라 사면 사이다 안 사는 거예요. 사이다 사면 콜라 안 사고. 보완제는요, 샤프 사잖아? 샤프 사야 안 사요? 사요. 얘를 사야지 얘도 사는 겁니다. 자 갑시다. 얘 사면 얘 안 사는 건 무슨 제? 대체제. 얘를 사야 얘도 사는 게 무슨 제? 보완제. 이거는 뭐 나올 때 푸는 거야? 수수. 1번 타자 수수. 시험에 잘 나오지? 안 쓴다. 시험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나 안 나옵니다 잘. 그럼 시험에는 뭐 나오냐면 무조건 가수입니다. 자, 한 놈 가격이 뭐 했을 때? 상승했을 때. 대체제는 다른 놈 수요가 뭐 되고? 증가되고. 플러스. 보완제는 한 놈 가격이 뭐 할 때? 상승할 때. 다른 놈 수요가 뭐 된다? 감소. 마이너스. 근데 가수가 끝났으면 가가도 같이 합시다. 준교차 탄력성, 대체제 플러스. 한 놈 가격이 뭐하면 상승하면 다른 놈 가격도 상승합니다. 플러스. 보완제는 한 놈 가격이 상승하면 다른 놈 가격이 하락합니다. 마이너스.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개인데 재화 2개 뜨고 수수 뜨면 상식으로, 이거는 외우지 말고 상식으로. 대체제는 얘 사면 얘 안 사요 이렇게. 보완제는 얘를 사야 얘도 사요 이렇게. 근데 한 놈의 가격이 뜨고 다른 놈 수요가 뜨면 교차 탄력성인데, 대체제는 그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입니다. 대체제는 한 놈 가격이 상승하면 다른 놈 수요 증가됩니다. 보완제는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입니다. 한 놈 가격이 상승하면 다른 놈 수요가 감소돼요 이렇게. 근데 준교차 탄력성, 앞에 것도 가격, 뒤에 것도 가격, 잘 뜨진 않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시험에 한 번 떴어요. 가가는 한 번 떴는데 아까워서 그래요. 교차 탄력성 외워놓으면 교차 탄력성 한 번 더 적용해 주면 돼요. 대체제는 가가도 플러스예요. 한 놈 가격이 상승하잖아, 다른 놈 가격도 상승해.
보완제는 한 놈 가격이 상승하면 다른 놈 가격이 하락합니다. 우리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 내가 기출 지문 하나 보여드릴까? 기출 지문이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많이 틀렸어 그때. 오피스텔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시험이 나왔단 말이야. 그리고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은 대체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이게 나왔을 때 보세요. 이것도 뭐예요? 가격, 이것도 가격. 이 가가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아까 1번 타자예요, 2번 타자예요, 3번 타자예요. 3번 타자는 어떻게 풀기로 했어요? 준 교차 탄력성으로 풀기로 했잖아요. 대체제는 교차 탄력성이 뭐죠? 플러스잖아요. 그럼 한 놈 가격이 뭐하면 상승하면 다른 놈 가격도 상승한다.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이유를 일단은. 아파트 가격이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오피스텔 수요가 증가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수. 그럼 지금 오피스텔 인기 있어요? 없어요? 그럼 오피스텔 가격은 뭐 하게 된다? 상승한다.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시험장 가서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아파트 가격과 오피스텔 가격을 따지더라도 뭐 다 대체제는 다 풀었어요. 아파트 가격 오르면 오피스텔 가격도 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좋아요.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신에 너무 저기 질문 안 드리고 농담 안 하니까 자는 사람이 있네. 아, 잔다. 자요 그러면. 왜 일요일날 특강까지 와서 자지? 신기하네. 그죠? 집에 가서 얘기할 오늘 어디가 물었을 거 아니야, 그지? 오늘 결혼 특강에 있어서 특강 갈까 이렇게 해서 왔을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자네. 신기하네. 자, 그럼 4번으로 갑니다. 4번. 아, 중요하죠. 수요와 공급의 변화 요인입니다. 자, 잘 들으셔야 돼. 수요 공급의 변화 요인. 자, 수요 증가 요인. 이건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수요 증가 요인은 수요 곡선을 어디로?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뭐가 나와야 되냐면 곡선이 우측으로 가는 거니까 아파트 가격 이외의 것들이 나와야 됩니다. 일단 소득, 선호도, 인구, 가격 예상, 그리고 대체제 가격, 그리고 보완제 가격, 그리고 이제 금리, 거래세입니다. 공부하시는 방법은요 8개인데 5, 3으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있는 5개는요 수요가 움직이는 방향과 똑같이 움직여요. 자, 따라해 보세요. 소득, 선호, 인구, 가격 예상, 대체제 가격. 그럼 갑시다. 소득은 증가되면 수요가 증가돼요. 선호도가 증가되면 수요가 증가됩니다. 인구가 증가되면 수요가 증가됩니다. 가격이 위로 가면 됩니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 수요가 증가됩니다. 그 다음에 대체제 가격이 같은 방향이니까 상승하면 됩니다. 5개는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 그리고 밑에 3개, 38선 밑에 보완제 가격과 금리와 거래세는 얘가 밑으로 가야지 수요가 올라갑니다. 반대로 움직이는 거. 그래서 보완제 가격은 뭐 돼야 되고 하락돼야 되고, 맞아요? 금리는 뭐 해야 되고 인하돼야 되고, 거래세는 뭐 돼야 돼? 인하. 그럼 얘를 증가시키려고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는 같은 방향으로 화살표시가 어디로 가야 되고 위로, 6번, 7번은 화살표시가 어디로? 아래로 가줘야지 얘가 위로 간다라는 거.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총 몇 개가 있는데? 8개가 있는데 5개는 수요가 움직이는 방향이랑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밑에 있는 거 3개는 수요가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요 감소 요인 얘기해 보세요. 그랬을 때 대답할 수 있으면 끝나는 거야. 수요 감소 요인입니다. 소득 감소, 선호 감소, 인구 감소.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 대체제 가격 하락. 좀 쉬었다가 밑에 거 3개 할 거예요. 보완제 가격 상승, 금리 인상, 거래세 인상은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혹시 가로 안에 있는 것도 요거는 이제 상식을 묻는 겁니다. 이거 수요, 내 것도 수요 이렇게 물었으니까 대체제 쪽 수요가 감소해야지 내 것 수요가 반대로 증가되고요. 보완제 수요가 증가돼줘야 내 것 수요가 증가됩니다. 근데 혹시 요거 너무 헷갈리시면 요걸 안 하시고 앞에 걸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시험에서는 가수가 중요해요? 수수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상식이 중요해요? 교차 탄력성이 중요해요? 교차 탄력성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이번에는 공급 변화 요인으로 가볼게요. 공급 증가 요인입니다. 요거는 일단 생산비, 생산 요소 가격. 이건 뭐 시험에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생산비, 생산 요소 가격. 건축비, 시멘트 가격, 건설 자재 가격, 건설 노동자의 임금, 토지 가격. 정말 많이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걸 전부 다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아파트 짓는 데 들어가는 생산비로 퉁쳐셔도 돼요. 퉁쳐셔도 됩니다. 자, 아파트 생산하는데 건축비 들어갑니까? 시멘트 가격 들어가고, 건설 자재 가격 들어가고, 건설 노동자의 임금 들어가고, 아파트 짓는데 가장 크게 들어가는 생산비가 토지 가격입니다. 토지 가격. 이런 것들이 하락해 줘야 됩니다. 생산비로 퉁치시면 돼. 그다음에 생산 기술은 발달해야지. 줘야지 뭐 기술은 발달. 그리고 쪽수.
쪽수가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는데 왼쪽에서는 쪽수를 인구수라 그래요. 인구수. 오른쪽에서는 쪽수를 건설업체수라고 하고 쪽수는 어쨌든 많고 봐야 돼. 쪽수가 많아야 돼. 그래서 그 왼쪽에서는 인구가 증가해야지 수요가 증가되는 거고 오른쪽에는 업체수, 건설업체수가 증가해야지 수요가 증가되는 거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리는 똑같이 인하되면 좋고요. 건폐율 용적률로 확대되어서 많이 짓게 만들어주면 공급이 증가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기타 수요 증가 요인 뭐 쭉 나오는데 다른 건 다 집어치우고요. 요거 한 번만 좀 봅시다. 대체 투자 시장의 불황 요거랑 대체재 가격 상승이라는 거랑은 완전 다른 말이에요. 대체재 가격이 상승해야지 수요가 증가되고요. 대체 투자 시장이라는 건 뭐냐면 부동산 말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채권 시장, 주식 시장, 예금 시장. 맞아요? 그쪽이 호황이면 자금이 글로 가버리기 때문에 부동산 쪽 수요가 감소되고요. 그쪽이 불황이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두 개를 물을 거니까 대답해 보세요. 수요를 증가시키려고 그러면 대체재 가격은 그러면 상승해야 돼요. 대체 투자 시장은요. 그러면 불황이어야 돼요. 한 번 더. 대체란 말을 써서 수요 증가시켜 봅시다. 대체란 말을 써서. 대체재 가격은요. 상승해야지 수요가 증가됩니다. 대체 투자 시장은요. 불황해야지 수요가 증가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고득점 전략으로 한번 가봅시다. 요거 개론 고득점 안 하셔도 되는 분들은 한 1분만 쉬세요. 1분만. 쌤난 고득점까지는 필요 없어. 합격만 하면 돼 하시는 분들은 좀 쉬시고 고득점이 필요하신 분들만 보시면 됩니다. 자, 가격이 뭐 할 것이라고?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대요. 가격이 오를 거라고. 그러면 방금 했잖아. 수요는 뭐 되죠? 증가됩니다. 수요는 같은 방향입니다. 가격 예상은 3% 이쪽에 있는 거거든.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하면 오르기 전에 미리 사두려고 하거든. 그래서 수요가 증가됩니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공급은요. 둘로 나눌 겁니다. 무슨 공급과? 신규 공급하고 신규 공급하고요. 재고 공급으로 나눌 겁니다. 자, 신규 공급은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건설업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존 주택 소유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업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규 공급자들은. 자, 건설업자들은 느낌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삼성물산이야. 내가 GS건설이야. 내가 대림산업이라고. 근데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 지어 안 지어? 아니, 안 짓지. 떨어질 것 같은데 누가 지어? 미치지 않는 이상 오를 것 같아. 지어 안 지어? 오를 것 같아야지 지어요. 그래서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공급은 증가됩니다. 오케이? 근데 재고주택 공급은요. 기존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파트 10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파트 10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럼 이 사람 아파트 공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없대. 10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이 사람은 공급자예요. 아파트 공급자. 맞잖아요? 오를 것 같아. 팔아 안 팔아? 안 팔아요. 오를 것 같으면 안 팔지. 오를 것 같으면 지금 시장의 물량을 걷어들인다니까? 공급을 감소시킨다니까? 맞아요? 내릴 것 같으면 팔아요, 안 팔아요? 물량을 막 9채 다 쏟아냅니다. 자기 한 채 빼고는요. 왜냐하면 내리기 전에 팔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알려드릴게요.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자, 보세요. 가격 예상이 시험에 뜨잖아요. 그러면 수요하고 신규 공급은 같은 방향. 재고 공급만 반대 방향. 자, 그러면 제가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할게. 자,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했어. 천천히 대답하셔도 돼. 수요, 증가. 신규 공급도 증가. 재고 공급만 감소. 이렇게. 작년 시험에 뭐가 떴냐면 신규 공급이 떴어요. 신규 공급이. 가격이 오를 것 같다고 예상했다. 막 그러면 신규 공급은 뭐 하는 거야? 증가하는 거야. 수요도 많은 거고 증가하는 거고 재고 공급만 감소하는 거지. 그러면 이번에는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제가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테스트에 응하실랍니까? 네.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겁먹지 말고 수요 감소, 신규 공급도 감소, 재고 공급만 증가. 그래서 이게 뭐가 있으면 참 좋냐면 나름대로의 어떤 그 원칙이 좀 있으면 좋겠어. 가격 예상에 시험에 뜨면 겁먹지 말고 내가 예상한 방향으로 다 움직여주고 무슨 공급만 반대, 재고 공급만 반대 이렇게. 그래서 제가 형광펜 좀 쳐드릴게요. 가격이 뭐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랬어요 방금?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랬죠? 그럼 수요는 뭐 되고요? 증가. 신규 공급은 뭐예요? 증가. 재고 공급은 뭐예요? 감소. 특히 요것만 반대로 움직이고 요 놈이랑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총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수요 증가 요인은요. 소득 증가, 선호 증가, 인구 증가,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 대체재 가격 상승, 보완재 가격은 하락, 금리 인하, 거래세 인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공급만 얘네들 수요하고는 전혀 관계 없어. 공급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생산비, 생산 요소 가격, 건축비, 시멘트 가격, 건축 자재 가격, 건설 노동자의 임금, 토지 가격의 하락, 생산 기술의 발달, 쪽수, 건설업체 수 증가, 금리 인하, 용적률 건폐율 완화. 이게 증가돼서 많이 지으면 돼. 근데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해.
그러면 수요는 증가, 신규 공급도 증가. 근데 재고 공급은 감소. 수요를 증가시키는 방법과 감소시키는 방법을 공부하면서 있어서 대체란 말이 두 번 등장할 수 있는데 대체재 가격이 상승되면 수요는 증가되지만 대체 투자 시장은 불황일 때 수요가 증가된다. 대체재 가격은 상승해야지 수요가 증가되고 대체 투자 시장은 불황해야지 수요가 증가된다. 이렇게 하면 수요 공급 절반을 한 거거든요. 좀 쉬었다가는 이제 균형의 결정과 균형의 이동으로 갈 겁니다. 좀 쉬었다가 균형, 탄력성 보고 점검, 지분 정리하고 그다음에 필수 문제 풀어드릴 거예요. 쉬겠습니다.